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구절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에서 갖고 왔는데요.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가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원래 이런 제목은 아닌데 책 내용상 종목이 소외받을 때 투자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책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주식 투자에서 천민 취급을 받았던 업종은 저축대부조합이다. 저축대부조합이란 단어만 꺼내도 사람들은 지갑부터 잡으면서 경계심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저축대부조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금으로 조성된 5천억 달러의 저축대부업 구제 자금과 1989년 이후 파산해서 문을 닫은 675개의 저축대부업체, 임원들의 방만한 비용 지출, 연방수사국이 조사 중인 1만여 개의 금융사기 등을 떠올렸다. 한때 저축은행이란 단어를 들으면 영화 멋진 인생에 나오는 저축대부조합에서 일하는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주인공 지미 스튜어트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한 투자로 링컨 저축대부조합을 파산시켜 예금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횡령, 사기, 회사 자금 유용 모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찰스 키팅을 생각하게 만든다. 1988년 이후 신문에서는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했거나 민사소송에 직면했거나 기소됐거나 위기에 처한 저축대부조합 구제 자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었다. 서민들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린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에 관한 책이 최소 5권은 쓰였다. 물론 여기에서는 SNL, 즉 저축대부조합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SNL 주식에 투자해 돈 버는 방법 같은 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위기에서 벗어난 SNL 저축대부조합은 여전히 멋진 인생을 보여줬다. 가장 기초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0개 이상의 SNL이 미국에서 가장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금융기관인 JP 모건보다 더 건실했다. 코네티커츠 브리튼에 위치한 피플스 세이빙스 파이낸셜도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SNL이다. 피플스 세이빙스 파이낸셜의 자기자본 비율은 12.5로 5.17인 JP 모건보다 더 높다. JP 모건이 미국 상위권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JP 모건과 피플스 세이빙스 파이낸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가장 접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식과는 달리 많은 SNL의 재무 구조가 탁월하다는 점이다. 물론 재무 구조가 엉망인 SNL이 역시 많다. 이 때문에 SNL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부정을 지른 나쁜 녀석 SNL. 공모자들이 재빠르게 모방해 전국으로 확산된 금융사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돈을 모아 SNL을 세운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명이 각각 10만 달러씩 출자해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SNL을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10명의 소유주는 100만 달러의 자기 자본으로 1900만 달러의 예금을 받을 수 있고 대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1900만 달러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를 끌어들이고 메릴린치나 시어슨과 같은 투자은행의 브로커를 고용해서 금융상품을 팔도록 한다. 몇 년 전에 TV와 신문에 이런 광고가 등장한 적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13%의 금리에 전보 CD를 제공합니다. 원금은 연방저축대부조합 보험공사에서 보장합니다. 연방저축대부조합 보험공사라는 정부기관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고를 하자마자 별 어려움 없이 CD를 모두 팔 수 있었고 중개인들은 두둑한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유주들과 임원들은 CD를 발행해 모은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친구들과 친척들, 의심스러운 이권이 얽힌 여러 가지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 이 돈으로 인해 큰 건물이 전혀 필요 없는 지역에 건설 붐이 일어난다. 한편 SNL은 대출해줄 때 선이자를 뗀 덕분에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 이익은 SNL이 자기 자본으로 더해지고 자기 자본이 1달러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달러의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먹고 자란다.
이런 방법으로 텍사스의 버넌 같은 소도시 SNL이 10억 달러 규모의 덩치를 키웠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자기 자본도 늘어난다. 단 회계사와 감사에게 뒷돈을 주고 국회 은행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에게 비즈니스 전용 경비행기인 리어제트기를 제공해주고 매춘부와 수입한 코끼리가 나오는 요란한 파티를 열 수 있는 돈이 있을 때까지만 이 구조는 지속된다. 찰스 키팅의 링컨 SNL과 같이 예외가 있긴 하지만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분의 SNL은 비상장 회사이다. 이런 식의 더러운 부정을 저지른 SNL은 상장회사에 요구되는 엄격한 회계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기꾼만이 SNL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저 탐욕스럽기만 해도 SNL을 파산시킬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쟁업체로 여기는 퍼스트 백워트는 그는 그들의 엄청난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수수료나 선회자를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다른 금융기관 임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칵테일 파티에서 자랑하는 동안 퍼스트 백위터는 구식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며 성실히 돈을 벌었다. 그러나 어느 날 퍼스트 백위터 이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월스트리트 전문가 잘란체 씨를 고용해서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다. 잘란체 씨가 내놓은 해법은 언제나 똑같다. 연방저축대출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다른 SNL이 하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주라는 것이다. 퍼스트 백위터는 이 조언에 따라 연방주택대출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CD를 팔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광고 바로 옆에 광고를 한다. 돈이 들어오면 이를 복합 상업단지와 콘도, 쇼핑센터 등을 지으려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빌려준다. 퍼스트 백위터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몇몇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파트너로 참여해 투자까지 하기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가라앉으면 복합 상업단지와 콘도, 쇼핑센터 등에 입주할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개발업자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 결국 퍼스트 백위터가 50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5년도 안 돼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퍼스트 백위터 이야기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과 뇌물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러면 SNL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SNL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골든 웨스트와 비교하곤 했으나 1991년에 골든 웨스트의 주가가 2배가 된 후에는 더 좋은 평가 방법을 찾기로 했다. 1992년에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하면서 SNL의 명단을 쭉 훑어보다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SNL 주식을 저가 매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다는 점이다. SNL 사기꾼이 신문 1면에서 사라진 후 주택시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주택시장 침체는 최근 2년간 계속된 화제였다. 주택시장은 붕괴되기 직전이었고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도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1980년대 초 텍사스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 그 여파로 몇 개 은행과 SNL이 덩달아 파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급 주택들이 이미 조성에 들어섰으니 노스웨스트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SNL도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간규모 주택의 가격은 1990년에 이어 1991년에도 올랐다. 이 통계를 보고 나는 주택시장 붕괴가 고급 주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확대 해석한 허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지미 스튜어트식 SNL은 고급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 대출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관여하고 있었다. 이런 SNL의 대출은 대개 10만 달러짜리 거주용 주택의 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익 성장률이 좋았고 충성도 높은 예금자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JP 모건보다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지미 스튜어트식 SNL의 장점은 별 근거 없는 두려움 속에서 잊혀져 갔다. 월스트리트나 일반 투자자나 공통적으로 SNL의 주식을 싫어했다. 피델리티의 셀렉트 SNL 펀드는 1987년 2월 6,600만 달러에서 1990년 10월 규모가 최고로 줄었을 때 300만 달러로 위축됐다. 증권사들은 저축금융기관에 대한 분석을 축소했고 일부는 아예 그만둬 버렸다. 피델리티에서는 SNL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2명 있었다. 데이브 앨리슨이 규모가 큰 SNL을, 알렉 머레이는 규모가 좀 작은 SNL을 담당했다. 하지만 머레이가 다트머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후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았다. 남은 앨리슨도 SNL 외에 페니메이,
GE,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까지 맡아야 했다. 결국 앨리슨에게 SNL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부업이 되어버렸다. 미국에서는 월마트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50명, 필립 모리스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46명이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SNL 전체를 계속 추적하며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피터 린치의 18번째 원칙이 나온다. 애널리스트마저 외면할 때야말로 그 업종 혹은 그 기업에 투자할 때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SNL 즉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꺼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꺼리는 가장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런 업종인데, 실제로 이런 업종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자기 자본을 부풀려 가지고 자본금 소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대량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자기 몸집을 불리는데, 그것도 뭐 연방 정부 기관들을 등에 업고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대출을 방만하게 소위 하는 거죠.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그런 나쁜 기업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대부조합에서 옥석을 가려서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면 된다. 그것도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분석을 하지 않고 그 업체가 그 업황이 침체되었을 때 투자하면은 가장 저가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